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편견 예방을 위한 예술 청소년들의 모임 아티스틴입니다. 저는 이번 아티스틴 피해자 편의 MC를 보게 된 탁철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티스틴 피해자 편은 크게 두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저희 아티스틴 피해자 편의 오거나이저들이 준비한 학교폭력에 관한 5분 스피치와 그리고 저희 피해자 편의 강연을 맡아주실 김혜진 작가님의 강연, 30분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오거나이저들의 5분 스피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스피치를 준비한 학생은 MC를 보게 된 저와 그리고 전유빈 학생인데요. 그러면은 전유빈 학생 먼저 5분 스피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유빈입니다. 신체 폭행, 집단 떠돌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른들은 뉴스나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학교폭력 소식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 순간 학교폭력의 위험에서 삽니다. 그것도 좋은 것을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 말이지요. 실제로 학교폭력의 위험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빵 셔틀은 와이파이 셔틀, 교복 셔틀, 숙제 셔틀로 확대되었고 친구를 포켓몬으로 만들어 싸우게 하는 포켓몬놀이, 친구를 목에 라디오선을 묶어 개처럼 끌고 다니는 것 같은 가해 학생의 행동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들의 우울감, 자괴감이 커지면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지식 채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따를 당한 학생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대인기피증을 갖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 징계 수준은 미미합니다. 대부분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땐 사회봉사, 훈계 등의 벌을 줍니다. 사실 강제전학, 출석정지 등의 방법도 있지만 잘 쓰지 않는 징계 방법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징계를 받아도 편하게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징계를 받은 가해자가 아직도 웃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징계로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은 아직 부실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매달 학교폭력 교육을 하지만 이 교육 시간은 학생들에게 수다 떠는 시간이 되고 노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특히 동영상을 틀어줄 때는 시청자가 각 반에 10명이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달마다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학교폭력을 겪었느냐, 학교폭력을 본 적이 있느냐 등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받은 직후 선생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그랬니? 누가 그랬니?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답변하기 힘들어해서 질문을 피하기도 합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상담시설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유물도 나눠주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물을 읽어보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등의 구체적이지 못한 방법과 막연한 것들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대책 때문에 피해자는 웁니다. 피해자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전유빈 학생의 5분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5분 스피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흔히 사회생활의 축소판이며
우리 청소년들은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보해 나가면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어른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빚어지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오죽할까요? 저는 학교폭력이 우선 청소년들 사이에서 올바른 정신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 그리고 그 범위는 일반 어른들과 학생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왕따나 찌질이 같이 너무나도 보편적인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친구들끼리 간단한 말다툼에서 싸움으로 번진 경우라든지 혹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해하는 이런 경우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왕따 유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교폭력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 충돌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피해자의 잘못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첫 번째 학교폭력의 유형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 자업자득형입니다.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잘난 척이라든지 예쁜 척 혹은 다른 학생들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학급 친구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하거나 본인을 높인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 피해자형입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가해자들의 질투심이나 혹은 가해자들이 속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집단 구타 혹은 사이버 언어 폭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따라는 개념, 즉 학교폭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이제 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지금과 같이 아까 전에 전유빈 학생이 말해주셨다시피 뭐 라디오줄을 묶는다든지 혹은 친구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리고 왕따라는 개념도 많이 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버리고 이런 경우가 증가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터넷과 SNS 매체의 점차적인 발달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만 해서 학교폭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외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피해자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 상황은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왜 예방해야 되는지, 왜 학교폭력이 안 좋은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와 전유빈 학생의 5분 스피치 마무리하고 두 번째 코너인 작가님의 강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티스트인 첫 번째 컨퍼런스 피해자 편의 두 번째 코너인 작가님의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을 모셔봐야겠죠? 피해자 편의 작가님은 소설 돌멩이를 쓰신 김혜진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199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소설 어머니의 산으로 등단을 하셔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백설기 집의 소리 4번 출구 등 다수의 작품을 출품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좋은 말씀 나눠주실 김혜진 작가님이 돌멩이 소설을 이제 설명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보면 아이가 손에 돌멩이를 쥐고 있습니다. 돌멩이를 쥐고 있고 시선이 멍하게 이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돌멩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돌멩이가 말로 하면 짱돌입니다. 짱돌이면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돌인데 이 학생 누구를 향해서 이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가해 학생을 향해서 던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절대 가해 학생들한테는 못 던집니다. 누구한테 던지느냐. 아마 자기 자신에게 던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소설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의 관계에서는 가해 학생들은 장난입니다. 완전히 장난이고 피해 학생들은 자기 이미 자존감이 무너지고 파괴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를 나는 인간이 아니다, 쓰레기다,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이미 그렇게 자기를 확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움츠러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를 파괴하는 짓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러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단순히 장난에서 시작이 된 건데 피해 학생은 자기 자신을 자기 무너뜨리는 자기 거죠. 자신을 망가뜨리는 게 그렇죠. 되니까 이중으로 가해 학생으로 인해서 자기는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두 번 죽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이거 굉장히 힘들게 쓴 소설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제가 아들만 둘 키우고 있는데 큰 아이가 10년 전입니다. 그때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아니면 특히 또 많은 사회 인사들이나 사회 어떤 인원들이 무엇을 모르냐 하면 자기 아이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큰 아이는 피해를 당했고 작은 아이는 피해를 안 당했는데 피해를 당할 때는 기가 막혔는데 둘째 아이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 있게 됩니다. 왜 있느냐? 관심을 너무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관심을 가질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TV에 아무리 기사가 되고 신문에 나와도 그때 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심각성이 우리 아이한테 오기 전에는 절대 모르고 관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0년 전만 해도 사회적인 어떤 처녀 보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 뭔가 모자라겠지, 문제가 있겠지라고 모든 어쨌든 관심이 가해 학생은 나름대로 뭔가 피해 학생, 지금처럼 피해 학생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학부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너가 잘해라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너가 잘해라만 이제 관심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이 아이들이 조직이 돼 있고 그 조직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었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당하는 걸 보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다음에 들어가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제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아이는 무조건 아침 학교를 가서 저녁에 어쨌든 자기가 학교를 하고 그 6년 기간을 마쳐야지만 사회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그때는 그래서 무조건 그 기간을 마쳐야 되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고 안 가겠다 그러면 엄마는 저는 그때 차에다가 애를 태워서 교문 앞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교문에 들어가고 아이가 다시 나옵니다. 제가 가면.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과정을 전혀 몰랐고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느냐.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면 얘가 지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럼 나는 데려다 줬는데 얘가 지각을 할 일이 없었다. 근데 지각을 했다 그러고 공부 시간에 무조건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들을 때는 제가 들어도 상식적이지 않는 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애가 왜 나갈 수 있느냐? 상식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이가 담배를 피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담배를 피웠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학부모로서 책임을 전가시키면 저는 책임을 가지고 아이가 너 왜 그러느냐?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탓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로서는 우리 아이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불량한 행동을 그렇죠.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이제 아이만 이제 탓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이는 부모는 압니다. 눈동자가 벌써 달라지고 가끔씩 들어올 때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아이가 뭔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있고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옷 같은 거라든지 이게 달라지고 늦게 들어오고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애인데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한테 알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근데 그 분노를 왜 터뜨리냐면 안에서는 울분이 차는데 가해 학생한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엄마는 믿습니다. 엄마는 믿으니까 믿는 사람한테 자기하고 분노를 터뜨리는데 엄마는 그게 사춘기 반항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착하던 아이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엄마는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제가 학교를 안 가고 가출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출을 한 후에 이제 가서 학교에 가서 알아보고 그때 대부분의 엄마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엄마들은 뭔가 굉장히 바쁩니다.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엄마 아버지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 일을 해 나가야지만 저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한테 모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알아보고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조건 잘해주기만 바랐는데 아이가 가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쨌든 제가 직업을 접습니다. 제가 직업을 접고 아이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네, 작가님이 단순히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상황보다는 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들었던 건 아이가 문제가 있다, 불량하다. 그것만이었는데 그것만 들었는데 가서 이제 학생들 측근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했던 행동 같은 것들을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동생하고 이제 그 형하고 관계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는 많이 났는데 동생이 형을 지켜봤던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론에 들어가는 거죠. 지나는 시간들을 추론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했구나. 근데 제가 어떤 것까지도 잘 몰랐냐면 애가 어느 날은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얼굴이 다 멍이 들어갖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저는 바쁘니까 얼굴이 왜 저래? 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저게 누구한테 맞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왜 그랬냐? 거기까지는 감히 생각을 못했으니까 엄마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름인데도 계속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그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바지를 갈아입는 걸 제가 이렇게 무심코 봤는데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몰래 숨어서 갈아입는데 다리가 다리의 그 상처 제가 볼 때는 강목 같은 걸로 맞은 상처 이렇게 각이 지면서 그게 상처가 어마어마한데 얘가 상처를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긴 바지를 하루 내내 입고 있었는데 엄마는 왜 더운데 긴 바지를 입고 있냐라고 관심을 못 가졌어. 그 정도에서 끝났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저는 학교는 가야 된다. 그다음 아이는 죽어도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내린 결론이 이건 제가 이 상태에서 아이를 학교로 가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자퇴를 시켰습니다. 일을. 더 이상 여기는 그리고 선생님도 말이 안 통할 뿐더러 전혀 이 상태에서 아이를 계속 학교를 가라 그런다는 거는 사자한테 먹잇감 던져주는 것밖에 그렇죠. 아니고 내 자식이 그 고깃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학교 전 다닐 수 없다라고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휴학을 했는데 휴학이 아니죠. 자퇴를 하고 나왔는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가지고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문자를 줘요. 잘 있다. 대강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학교 폭력으로 당하고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아는 순간부터 좀 완전히 직업 접었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걔 동생도 있었는데 걔 동생도 형이 학교 폭력으로 당했다는 걸 알면 얘도 불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얘도 같이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도 완전히 거의 정신적으로 파괴가 됐다는 생각. 왜 그러냐면 내 아이가 이렇게 당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느냐. 그 당하는 애한테 계속 나는 또 공격적이지 않았냐. 오히려 더 엄마 나밖에 믿을 수 없어. 걔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잘해라라고 또 공격적으로 또 반응하지 않았냐. 그러면 얘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면서 그때부터 스스로가 이게 엄마가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년 동안 걔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걔가 이제 프로게이머도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또 다단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애들을 다단계에서 끌어들입니다. 밖에 나와서 있을 데 없는 애들, 다단계 합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단계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막 물어냈습니다. 다단계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계속 물건을 뭐 사라 어쩌라 그래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내고, 걔가 또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엄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엄마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아이들 과외를 했는데, 이렇게 고상하게 사는 척 하지 마라. 나가서 엄마도 제대로 좀 한번 보러 봐라. 그게 뭐냐면 다단계를 해봐라. 교육을 받고 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돈 못 버는 엄마, 능력 없는 엄마가 나는 싫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안 주면 얘가 더 큰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단계 회사에다가. 근데 그 다단계 회사가 다행히, 어쨌든 사기로 사장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다행히. 그래서 아이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잡고 수능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치게 하고, 대학을 이제 간신히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그러고 났는데, 계속 신문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교폭력이 이제는 정리되겠다. 왜? 경찰이 개입했고, 청소년이 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뭔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가지고, 학부모도 하여튼 뭔가 경찰이 개입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이제 정리가 됐겠다 생각했는데, 신문이고 방송이고 끊이질 않고 나옵니다. 학교폭력이.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양상이 정말 별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달라졌다 그러면 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 외에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분명히 어떤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학부모하고 학교에만 맡기는 거 아닌가,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저도 아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저도 우리 집안이 엉망일 때, 정말 도움을 받고 싶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도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사춘기 때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엄마도 다루지 못하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정말 어디도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도 가서 목사님한테 해봤고, 아니면 내가 아는 훌륭한 분이라고 멘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한테도 가서 부탁을 해봤고, 엄마로서 못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 붙잡았는데 하나도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는 기가 막혔는데, 이거는 내가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간신히 이겨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도 이걸 덮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고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덮어버리고 아닌 척하고 새롭게 살게 하고 싶었는데, 이건 아니다. 알아야 된다.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3개월 만에 쓴 겁니다. 진짜 빨리 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나하고 아이하고 관계에서는 내가 아이를 보면서 관찰한 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이가 형을 보면서 또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정을 바라봤고, 이렇게 형을 바라봤고, 엄마를 바라봤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애가 정말 학교 폭력을 당한 큰 애가 걔네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걔네들이 자기가 그걸 당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고,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자기가 망가지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었고, 가해 학생들의 또 어떤 경우, 그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 피해 학생으로의 어떤 경우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세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자세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소설이라기보다는 너무 알리고 싶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는데 참아, 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땠니라고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엄마가 뭔가를 쓰고 있는데 아이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뭐를 쓰는지. 엄마가 소설을 쓰겠지. 근데 자기들 이야기를 쓴다는 건 전혀 몰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질문 문항을 한 20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지? 어떤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 문항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잘해줍니다. 잘해주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가 한 5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났고 학교 폭력은 2년 정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기가 막힌 사실이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가 자기가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기억을 지워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걔가. 그래서 자기가 당했고 기가 막힌 일, 나도 기가 막히고 자기도 기가 막혔던 일인데 나는 기억하는데 자기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두 사람이 엄마랑 자식이랑 다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너 왜 그러느냐, 엄마가 뭘 알아요? 라고 다투는 과정에서 저도 정말 그 부모로서 자식한테 못할 심한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그게 이 아이가 그 말을 기억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중에라도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과를 하고 싶어서 정말 정식으로 그때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말한 데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와야지 사과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사과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꺼냈는데 아이가 전혀 기억하는 게 없으니까 정말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근데 아이가 스스로 지워버렸어요. 그 기억을.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아마 자기가 지워버리고 싶었고 아마 자기 인생에서 빼고 싶었던 것 같은 게 있어서 빼버렸는데 기억을 지워버렸다고 거기에 대한 감정, 뭐 분노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기에 그때 남아있던 자기가 받았던 감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충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상처라 그러면 우리 상처에 않지 않습니까? 닦지는 않아도 안에 굶어있는 상태에도 닦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굶은 상태 딱지 띄면 다시 구름 터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선 상처를 덮어놓은 거지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정말 제가 소설을 쓰면서 비워놨던 부분을 채웠습니다. 다 채워가지고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해야 되겠는데 저도 출간을 하려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갈등을 느꼈는데 이거는 정말 생생한 우리 애 이야기인데 이걸 바깥으로 내놨을 때 이 아이가 다시 또 사회의 쟤는 그랬던 아이라고 지탄을 받고 그게 문제가 되면서 얘 인생에서 자기는 완전히 저는 지워버렸다는 부분에서 완전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지우고 다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내가 이걸 들쑤셔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출판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먼 것도 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가 끝난 다음에 출판사 넘기기 전에 먼저 애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줬는데 얘가 이제 엄마가 쓴 소설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가서 이게 우리가 읽으면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 얘는 소파에 딱 엎드리더니 한 3시간 만에 다 읽고 왔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이런 부분, 여기는 뭐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게 조금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가 좀 잘못됐고 하고 지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보름 동안은 얘가 뭐라 그럴까. 저한테,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실만 탁탁탁 하면서 저한테 말도 못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나서 화를 이렇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저를 쳐다보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 다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해 다니고
거실에서도 반만 차려놓고 얼른 제가 도망가고, 방에 이렇게 숨어 있고, 걔가 거실에 있으면 절대 안 나가고 숨어 있고, 그래서 계속 피해 다녔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다 잊어버렸대요. 정말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엄마가 쓴 걸 보니까 기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먼 건너 넘겼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게 책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임에서 만났거나 뭐 다단계에서도 친구들 사귀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자기를 병신으로 보지 않겠냐. 자기는 정말 싫다라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책이 나올 때까지는, 책이 나오는 것도 한 3개월 걸렸는데, 나올 때까지는 계속 애랑 앉아가지고, 제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됐는데, 계속 뭐라 그럴까. 그때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누군가는 걔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해 학생들이 사과를 하는 대신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제가 한 일이 한 3개월 동안 걔한테 사과하는 일로 이제 거의 3개월 동안 끝나고, 그 다음에 책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책을 아마 얘가 제일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책을 못 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들한테 책을 소개를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책을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얘가 아마 이 책을 제일 많이 팔았을 겁니다. 이게 책이 지금 몇 권 안 남았어요. 재판 찍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팔았는데, 그 책을 팔면서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야 읽어봐. 내 이야기야 읽어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됐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치유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얘가 취직을 해야 돼. 대학을 졸업 맡았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학교도 딱 학교만 갔다 집에 들어오고, 취직을 하는데, 취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철역으로는 5정거장 안에, 버스 정거장으로는 10정거장 안에, 그 밖을 벗어나면 이렇게 들어와도 거절을 하고, 안 움직입니다. 직장을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 밖에서 벗어나가는 범위를 정하고, 그 어느 둘레 바깥으로 불안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취직에 들어와도 안 가고 안 나가고, 우리 동네 자기가 정한 굴레 밖에서 나가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취직을 안 하고, 웬만하면 집에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뭐냐면 저는 자꾸 바깥으로 보내서 사회생활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알겠지만 게임 회사 같은데 계약직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취직을 하고 조금 나가보고 조금 더 나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뭐라 그럴까 조금씩 해결한다 그러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를 진짜 웃기는 일은 뭐냐, 우리 아이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장애 때문에 군대를 안 갔는데, 걔네 가해 학생들이 뚝 떨어진 애들이 절대 아니고 같이 잘 지내던 아이들이 가해 학생이 되는 건데, 정말 저도 기가 막힌 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잘 지내던 친구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살았는데, 걔네들이 군대를 갈 시기가 되니까 얘한테 연락을 해서 군대 가기 전에 술이나 한 잔 먹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오는데, 얘는 그 전화를 받고는 막 소름을 이제 끼치면서 내가 미쳤냐니냐고 술을 먹게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얘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게, 얘네들이 군대를 갔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고, 얘네 집들이 이제 또 이사를 갔다. 우리 집 부근에 안 산다. 이사를 갔다. 근데 이사를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부근을 떠났다. 라는 걸 확인하기 시작하고부터 이제 그나마도 계약직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걔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죽어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뭐냐 하면 방법은 딱 하나다. 내가 가해 학생보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기 인생에서 더 성공했을 때다. 그때밖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는 거다, 내가.
그러면 할 수 있겠느냐. 자기 노력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저 이 책은, 이 책을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출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또 이렇게 막 주변에 펴지고, 사방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책을 마지막을 굉장히 끔찍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죽어버리는 걸로 다 정리를 해서, 소설에서는 더 이상 죽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특히 청소년 소설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청소년 소설이라 그러기는 힘들고, 성장 소설이라 그러기도 사실 성장 소설인데, 사회 소설에 더 가깝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소설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영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게 어쨌든 고통을 받던 아이가, 그걸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영웅으로서 선다. 이게 이제 어떤 정통적인 이야기의 어떤 진행 방향인데, 저는, 얘도 엄마도 죽고, 얘는 완전히 폐인이 돼 있고, 본인 피해 학생 폐인이 돼 있고, 피해 학생의 동생이 그 피해 학생을 책임지고 살다가, 그것도 또 어떤 가해 학생의 어떤 다시 인연이 돼가지고 그 학생으로부터 다시 또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복수를 자기 나름대로는 복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 학생 자체도 뭐 어린 나이, 여기 한 22살 정도로 지금 21살, 22살 정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복수를 한다 그러는 것도 어수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수룩하게나마 복수를 하는데 복수 방법이 자기가 밀려서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생도 죽어버리는 걸로 이제 결말을 냈는데, 너무 끔찍하다. 청소년 소설로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청소년 소설 아니다. 고발 소설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한 바로는 죽는 것밖엔 답이 없더라. 가족들이 죽는 것밖엔 답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나도 수도 없이 죽고 싶었고, 왜 못 죽었냐. 내가 죽으면 지는 거다. 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 거고, 또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가해를 당한 학생들이 특히 영웅으로서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난 끝까지 나가보겠다라고 이제 죽였는데, 저는 지금도 여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강연. 네, 그러면은 멋진 강연 들려주신 김혜진 작가님께 네,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그러면은 저희가 작가님과의 질의응답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의응답을 조금 하기 앞서서 아까 전에 저희가 오거나이저 저희 두 명이 5분 스피치를 했잖아요. 5분 스피치를 하면서 혹시 작가님이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두 분 학생 얘기를 이제 잘 들었는데, 네. 두 분 학생들이 제가 가해 학생이 돼본 적도 없고, 피해 학생이 돼본 적도 없고, 또 뭐 방관자라고 책에도 얘기하지만 방관자 입장이었다 그래도 정말 한 몇 미터 밖에서 지켜보는 정도,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나는 저기 안 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났던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학생이 이제 말씀하신 게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이든 학부모든 알 수 있는, 정도면 알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학교를 6년 동안 지금 학생인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근데 너무 이제 그 5분 스피치가 너무 가볍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내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지금, 남학생이 이제 얘기를 했죠.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나는 네. 자기 스스로가 밥 같은 짓을 해서 당하는 경우가 네. 있고, 하나는 이제, 정말. 일방적으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은 이쁜 척을 한다거나 잘난 척을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생들만의 일도 아니고 정말 총체적인 정말 총체적인 이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학교에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보통 형제들이 3명 정도는 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럼 서로 너무 빤하게 잘 알 수 있고, 또 형제들 간에 또 지켜주는 것도 있고, 또 학생들 간에서도 누구네 형은 누구고, 누구네 누나는 누구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또 학부모들 관계에서 동네에서도 어른들이 수시로 지켜봅니다. 네 자식, 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지켜보는 눈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는 엄마들이 대부분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쁘게 돌아다니질 않았고 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버지 한 분이 벌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버지, 자식들까지 3대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엄마, 아버지가 벌어도 좀 4명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2명이 벌어서 4명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장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집의 구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형제들과 엄마가 같은 방에 생활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각자 각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생겨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가 먼저 와서 들어와서 잔다거나 특히 밤에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그 공간이 독자적인 공간이 마련됐다는 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 학생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특히 문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냐면 인간이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생각을 해봐서 왜 내가 사느냐. 그럼 요즘 애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특히 10대, 20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쁜 여학생을 만나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뽀대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인간은 왜 사나 하면 인정받으려고 삽니다. 정말 어른이고 아이고 마찬가지인데 인정받으려고 사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중에서 인정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게 거의 90%일 겁니다.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뭐든지 내가 이쁜 것도 아이들한테 이쁘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을 사는 거고 무슨 일을 해도 내면 깊은 의식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을 보는데 피해학생은 그 인정받고 싶다는 게 파괴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거는 인정받으면 자기 존재감이 망가지는 것. 인정을 못 받고 자기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파괴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결과가 되고 자기가 살아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지게 되고 내일도 난 당해야 되고 모레도 당해야 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것만 못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 피해 학생한테 그 가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인정받을 때는 그 자기 존재감이 커지고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존재감이 커지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하면서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만족감이 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학생을 자기가 폭력을 가하든지 피해를 줘서 그 학생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절절매고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인정합니다. 제 나만 보면 쩔쩔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마당인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한테 피해를 줘서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존재감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게 정말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나 했다는 건 회의도 일고 불안하기 때문에 또 가해를 해야 됩니다.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가해를 하면서 또 스스로 그 순간 자기가 이놈 꼼짝도 못하는구나 나한테 나 괜찮은 놈인가 보다 나 존재감 있어 라고 이제 느끼는데 또 불안하니까 이제 그 계속 반복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피해 학생은 계속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안 나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가해 학생으로서 가해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청소년 시절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 내가 왜 이러는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갔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제 저는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희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학생이 이제 얘기한 거를 한때 모아서 제가 한번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피해 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세상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모욕감이라는 거 우리가 굴욕감, 모욕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문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인권에서 고문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고문의 피해가 뭐냐 하면 굴욕감이잖아요. 모욕감. 그걸 줘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해가지고 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고문을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문을 장기간 받은 거랑 똑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 학생이 자기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굴욕감, 엄청난 모욕감, 자기가 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굴욕이랑 모욕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내가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희망이 없어지고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굉장히 힘들고 어머니들은 직장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고 어쨌든 어머니들도 살림하느라 힘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럼 왜 이 어려운 걸 참고 사느냐? 그럼 내일이 있어서 참고 사는데 그럼 내일이 왜 있느냐? 내일이 왜 있냐 하면 우리가 내일을 지금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 치고 나 내일은 여기 지구상에 살아있지 않고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인정을 잘 못하는 게 한 80%는 인정을 못하고 죽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왜 내일이 있느냐? 내일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의 지금 이 고단한 게 내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오늘 고단한 게 내일로 연결이 되면서 뭔가 결과가 내일 발생하겠지. 그게 희망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고단하지만 내일로 연결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고단한 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피곤한 게 내일이 없는데 오늘 내가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오늘 열심히 살면 천당을 갈 수 있겠다라는 거랑 연결됩니다. 근데 천당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저하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은 방향인데 어린아이들은 희망을 모르고 내일 모릅니다. 걔네들한테 희망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철이 들면서 특히 사춘기 때부터 이제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내일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가지지 못하고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딱 방법이 하나예요. 오늘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오늘의 노력이 내일로 연결되지 못한다 그러고 내일이 없다 그러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힘든 순간을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는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미래가 없다 그러면 단순히 아주 간단하게 이 힘든 시간들을 내가 참아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특히 아파트 요즘 옥상에서 많이 뛰어내리는데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옥상에서 왜 죽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옥상에서 뛰어내리느냐? 그랬더니까 학생들 간에 퍼져 있는 얘기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게 제일 쉽답니다. 왜 그러냐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이건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어느 정도에서 숨이 끊어진다고 걔네들 알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순간을 바닥에 닿으면서 죽는 순간을 자기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죽는 게 높은 층에서 특히 뛰어내려서 죽는 게 제일 간단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특히 학교 폭력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성적이 나빠서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청소년 자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그 어떤 미래가 안 보이는 희망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오늘을 내가 이겨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살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5분 스피치를 작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피해 학생의 후유증과 또 가족의 피해까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 예. 어머니, 일단 엄마, 부모님께서도 먼저 네. 직업을 포기하게 되니까 가족도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아까 전에 또 작가님의 예를 드셨지만 또 그 피해를 당한 학생마저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부정을 하게 되고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그런 훈수까지 겪게 되는 학교 폭력의 심각한 면을 잘 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게 10년 전인데,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경험할 때 굉장히 그때 시작이 막 되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극성스럽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건 한 15년 전부터 아마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제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처음부터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던 아이들이 지금 자랐다 그러면 한 30살 정도, 35살 정도 나이가 돼 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느 집에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특히 이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들. 그러면 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자식이 컴퓨터 게임에만 달라붙어 있고 바깥에 나가지를 못한다. 사회 부적응자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이제 탓하기만 합니다. 제가 왜 저럴까? 내 자식은 왜 저럴까?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희생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춘기 때는 우리가 제2성장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모든 게 그때 새로 만들어집니다.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그때는 부모한테서 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건데 자아가 이제 형성되는 거는 사실은 사춘기 때 전부 다 다시 형성되는 건데 그 형성되는 시기에 풀로 말하면 그 새싹인데 그때 이게 짓밟힌 거는 우리가 풀을 짓밟으면 꺾이든지 아니면 삐뚤게 자라서 다시 조금 햇볕을 보든지 서든지 아니면 완전히 삐뚤게 자라게 되는데 그 시기에 밟아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반드시 어떤 정신치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신치료가 지금 너무 비싸니까 우리도 알아봤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 대부분이 없는 가정에서는 어떤 이런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이나 하면은 분명히 범죄를 벌입니다. 근데 범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아주 어린아이, 미성년자, 무슨 성폭력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런 어떤 그런 범죄자들을 얘는 분명히 어렸을 때, 청소년기라든지 어렸을 때 뭔가가 폭력을 당했던 아이고, 그 다음에 자아가 파괴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다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인으로는 어렵고, 특히 가정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사회에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을 꼭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연과 질의응답으로 수고해주신 저희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아티스트 첫 번째 컨퍼런스 피해자 편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학생 여러분들도 저희 5분 스피치와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학교폭력은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피해 학생의 가정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모두 학교폭력의 위험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대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컨퍼런스 피해자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MC를 맡은 탁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